소속을 조금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구고 이혜린 기자입니다. 예. 어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막기 위한 의원 총사퇴를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어제 그 문제로 저희들 의원총회 하면서 여러 가지 경론을 벌였지만은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오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현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이유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위 현장도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격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날 줄 알았던 그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날지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대강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격앙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헌법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 말씀드렸습니다.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강점이 중도 확장성이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이 보수 지역이 그 경부에서 본인이 어떻게 좀 경쟁력을 좀 파고들 수 있겠는지. 예. 결국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시위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꽉꽉 뭉쳐 계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모여도 30%밖에 안 돼서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분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 생각만 같으면 당신 우리 편이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건 중도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50%를 넘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정말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만 똘똘 뭉쳐서는 이길 수 없으니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탄핵이 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예.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사실 그건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제 어떤 결과가 날지 사실 예단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는 판단이고 그 중에 아마 저희 국민의힘
내부 저 여러 가지 그 일들 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저희들 AI 특위를 포함해서 민생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일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는 예.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개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개혁을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대통령이 되든 다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말 다행히 그 이제 기각이 되면은 거기에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근데 판결문에 아마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어떤 경우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개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야당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거기다 감사원장, 그 검사까지 탄핵시키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 탄핵시키고 이러면서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되고 서로 규제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입법부의 권력이 과다할 때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아마 87년 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마 사람이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이제 개헌을 한다면 반드시 뭐 지금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 권력도 예를 들면 함부로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게 그 미리 심사기구를 둔다든지 예를 들면 그 대통령 권한도 축소시키자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구로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미리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누구 탄핵시키겠다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미리 심사를 해서 아니 뭐 이재명만 뭡니까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은 탄핵 사유가 없다, 미리 거절시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마비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파워니스 김영환 기자인데요. 의원님께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예, 저는 그 단축에 찬성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정치인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겠다 이런 거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제 경우 빼놓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일 바람직한 게 대통령 임기 4년에서 중간에 2년차 끝나고 나면은 중간 평가 선거를 한번 하고 임기를 마치면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4년제 중임제도 사실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다 보니까 중간 평가가 안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방선거나 총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당이 이깁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선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평가인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대통령 임기 말에 총선이나 저 지방선거를 하면 무조건 대패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적인 게 대통령 임기 4년으로 해서 2년이 끝날 때 그 중간평가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역할이 맞느냐? 저는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도지사를 같은 시기에 뽑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중간평가를 이제 그 총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임기로 따져보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돼야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솔직히 고민의 지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중도 확장성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보면은 그 보수 결집이라든지 보수층에 대한 그 뭐 지지나 뭐 경례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약점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기를 좀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 뭐 전략이나. 예, 저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그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급속하게 재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위주로 해서 순위가 또는 지지도가 새롭게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후보가 되든 좌우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중도표를 누가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가, 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 그렇게 짜여질 텐데 그런 구도가 된다면 그러면 저는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AI 그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혹시 실질적인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실 AI에 대해서 그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하길래 비판을 했더니 불끈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불끈하는 이유가 자기 약점을 들켰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점을 들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토론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토론 제안한 사람이 토론에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그날 제가 그럼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토론이 바로 성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대선을 치러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가능했었던 분야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면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념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뽑으려면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저는 대선 후보들끼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내보내겠다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을 말할 따름이지,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해도요, 이재명 대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뽑힌다면 토론했을 때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뭐 인공지능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촉구 드리는데, 반드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혹시 그 3년 전에 그 단일화 하셨잖아요. 예. 후회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3당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 한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한 후보는 정치 초보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정치 경력을 쌓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제가 뽑힐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오히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밀어서 확실하게 당선시키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범죄 혐의자보다는 초보자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아마도 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개헌까지 이렇게 선포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경기부 먼저. 네. 아까 전에 김문수 장관이랑 같이 중도 확보하는데 이제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후보들은 좀 약간 상대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뭔가 더 중도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와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7명의 우리 여권의 후보군들과 1대1로 7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둘 다 지거나 아니면 20대만 이기고 30대 지거나, 또는 반대로 20대는 이기거나 30대는 지거나, 같은 말인가? 어쨌든 뭐 그런 식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20대 30대 둘 다 이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10% 정도 더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야기는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지난주에 데일리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30 무당층 2030입니다. 거기서 1% 정도 차이로 1, 2위를 서로 다투는 정도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 그 탄핵 시판 변론 제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유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그거는 아마도 계속 변론을 하고 그 과정이나 판사의 반응을 잘 살펴본 변호인단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의논해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떨어져서 이제 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변호인단과 대통령께서 의논해서 판단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 보통 윤석열 대통령실 석방 이후에 다른 뭐 찬탄파로 불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윤 대통령 만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마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모임 같은 데서 공직석상에서는 만나뵌 적이 많았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해도 나오실지 그건 제가 확신이 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의원들만 이렇게 허용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일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쪽에 유리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아실 건지.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이유가요. 저 아실 겁니다. 작년 총선 때 부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를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석 빼놓고 전부 다 우리 당이 다 가져왔거든요. 결국은 그게 부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후보 때는 한 진영의 자산이지만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산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대통령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후보 유세를 하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걸 보고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유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지 저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I 산업과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 지금 어제자로 외교부에서는 미국 에너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맞습니다.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여권과 대통령께서 그 핵무장을 추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여권 후보들께서는 지금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핵무장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실까요? 예, 저는 꼭 핵무장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가 여야가 이렇게 그 정권 교체가 되는 마당에 만에 하나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중국과 손을 잡는 이런 일이 생겨 버리면 미국이 어떻게 믿고 첨단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이전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해군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진해에서 잠수함 요원들 훈련시키는 부대 군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잠수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쓰던 디젤 잠수함들은 한 달에 몇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충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요즘같이 위성이 많은 시대에 노출이 돼가지고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핵 잠수함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바닷속에서 있으면서 북한이나 중국에서 잠수함이 올 때 그 궤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막거나 그 궤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는 핵 추진 잠수함 뿐이거든요. 근데 그 호주가 최근에 오커스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핵 잠수함을 우리 쪽까지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비용은 다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핵 잠수함 보유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또 필요한 지점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원전 내에다가 임시로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 정도 이상 차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포화돼서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바깥에 놔둘 수도 없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농축을 하게 되면 거의 굉장히 그 볼륨을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임시라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준위 방사성 핵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는 기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 NCG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차관급도 아니고요. 차관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나토에 또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NPG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 있는데요. 그건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그 핵무기에 대해서 전략부터 함께 세우고 운용 결정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최근에 이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사실상 그 수준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게 사실은 우리도 그 대응을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당원들께 대구 발전하려면 이제 대구 경부 거대 경제권 행정 통합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특별 법안 초안까지 다 만들고 목전에 왔는데 사실상 지금 홍준표 시장과 이철호 지사 간의 이견으로 특히 이제 본적이신 영주 비롯해서 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성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코치를 해주신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각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득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발전하지.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발전하겠냐? 오히려 더 쇠퇴할 따름이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되면 필요한 물류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공항은 이제 뭐 만들기로 했으니까 공항은 있는 셈이니까요. 이런 물류망들을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이제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걸 잡고 추진했던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태라 답보 상태인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바로 복귀하면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를 못 만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 인수위원장 맡아봤던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근데 저 같으면 정말 그때 귀중한 경험을 했던 게 보통 그 시도지사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외교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국정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110개의 국정 과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뭐 만약에 저한테 일을 맡긴다면 저 같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선순위가 이미 저는 있으니까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팀씨 걱정입니다. 그 앞서서 그 의료 병원 있어야 된다 살리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예. 주셨었는데 오전에 동산병원 가셔서 지방의료 현실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하신 의료 대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시고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거나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었던 의료 개혁은 저는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국회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그러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1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초과 사망자는 겨울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될 거다.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작년 6개월 동안 3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그 예비비로도 쓰고 했는데 지금 아마도 뭐 최소한 5조에서 어떤 사람은 10조까지 비용을 썼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의료 파탄 나고요.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저 필수 의사들 지금 없고요.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 지금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젠가 제가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의사하고 그래도 의사가 8명이지만 사선 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되도록, 그래서 바로 직전에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제일 빠르고 제일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복구를 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언론에서도 많이 안 다뤄지는 게요.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가족들은 환자 돌보느라고 여력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딱 아프고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일을 막는 게 정말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 우선순위로 꼽으면 정말
뭐 1, 2, 3 중에 하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